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10시 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1부에서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오늘 역대급으로 오답이 많았는데 개문 냉방이죠. 개문 냉방. 개문 발차 아니고 개문 냉방.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행위. 뭐 과태료가 겁나서 아니라 전기요금이 겁나서가 아니라 모두가 여름철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개문 냉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정호윤님이 코로나 때는 환기 때문에 개문 냉방을 권장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정상화되어 있죠. 네. 그리고 5678님은 돈을 허공에다가 막 뿌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개문 냉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조금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정답 맞춰주셨는데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사장님이 항상 문을 열게 하십니다. 냉방이 다 나가버려서 시원하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도 걱정이 되지만 저는 을의 입장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장님들이 벌금 물지 뭐. 전기요금 더 내지 뭐. 그래도 손님이 안 오는 것보다 나아. 손님을 한 명이라도 끌어야 해. 이게 또 현실입니다. 자,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송일아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우리가 본론은 뭐 미국, 중국, 인도 뭐 패권 전쟁도 이야기 많이 할 텐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혹은 이게 본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억만장자들의 이른바 현피, 현실에서의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건지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얘기잖아요. 네네. 빅 매치가 예고된 게 있죠. 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네,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다 싸움까지 한다고 이제 나섰어요. 상대는 바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인데요. 이 메타가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진심이니까 뭐 이런 VR 헤드셋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진짜 몸싸움, 이른바 현피를 하기로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사건의 발달은 역시나 이 악동 기질을 가진 일론 머스크의 도발이었는데요. 한 트위터 사용자가 메타가 트위터랑 비슷한 지금 SN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게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남겼더니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 지구가 지금 이 저커버그의 손가락에 지배당하겠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고요. 또 다른 사용자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하라는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겼더니 여기에 나는 케이지 매치를 한 준비가 돼 있다. 라는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케이지 매치가 뭐냐면 이 프로레슬링처럼 그 사각형 철조망 안에 벌이는 거기서 벌이는 경기를 뜻하는데요. 진짜 싸움을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긴 거죠. 그 이종격 투기가 벌어지는 그 철조망. 그렇죠. 그거를 뜻한 건데. 근데 여기 마크 저커버그가 호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응을 했죠. 그래서 저커버그는 이 머스크의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트위터가 아닌 이제 자신의 회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그 트위터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위치를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또 올렸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또 그거를 보고 또 트위터에 라스베가스 옥타곤이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각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소유한 SNS에 대답하는 게 대화가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옥타곤은 이 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 무대인 이 UFC에서 사용하는 이 철망을 두른 팔각형 링인데요. 여기서 지금 진짜로 한판 붙자고 한 거죠. 뭐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테크 업계를 주름잡는 이 두 빅샷에 실제 몸싸움이 벌어질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건지 계획된 건지 실제로 이들이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삼성그룹 회장하고 네. 네이버 CEO하고 그렇죠. 둘이 제드래곤님과 싸우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혹시 저 사람들이 자선 행사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희망 섞인 그 의구심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될 텐데 이들이 진짜 치고받고 하겠습니까 현실에서? 글쎄요. 주요 언론들이 이제 안 그래도 이들의 대화를 이제 보고 양사의 실제 이제 성사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타는 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제 PR 팀이 이제 따로 없는 테슬라는 머스크가 직접 이제 언론에 대결이 확정되면 트레이닝을 시작하겠다. 아마 실제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또 발언을 또 하셨어요. 로키처럼 자기가 이제 트레이닝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이런 전망이 이제 힘을 얻는 게 이 둘이 실제로 격투기를 굉장히 즐기는 인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본인이 나고 자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격렬한 길거리 싸움을 늘 벌였고 본인이 태권도와 유도도 배웠다. 이렇게 늘 이제 자랑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몸집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키가 190cm? 정도 된다고. 덩치 좋죠. 네, 덩치 좋고. 네, 저커버그는 아무래도 몸집은 좀 작아요. 170대 초반으로 좀 그리고 좀 말랐잖아요. 그래서 몸집으로만 따지면은 머스크에 뒤지는 게 맞는데 하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이제 브라질 무술인 이 주짓수를 지금 2, 3년 동안 최근에 수련을 했고 최근에는 실제 지역 대회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젊잖아요. 머스크보다. 그래서 머스크가 올해 51인데 저커버그는 39살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베팅 이제 오즈페디아에 따르면 북미 여러 이제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의 이 베팅을 종합해본 결과 도박사들이 마크 저커버그의 승률을 83%로 지금 더 후하게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을 리는. 이거 뭐 나중에 문어한테 물어보는 막 그런 것도 나오겠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마크 저커버그의 승률이 83%로 더 높게 나오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성사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빨리 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죠. 네,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게 여기 UFC 회장까지 이제 등판하셨어요. 야, 숟가락 그래서 얹네요. 숟가락 얹으셨죠. 빅 이벤트. 그렇죠. 역대급 매치업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바람을 잡고 계시고 이제 사실 남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 일각에서는 이들의 대결이 실제 성사가 되면 경제적 가치만 1조 원이 넘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싸움을 말리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래요? 바로 머스크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 여사이십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본인도 셀럽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트위터에 농담하지 말고 말로만 의자에 앉아서 싸워 이렇게 일침을 놨고요. 아들이 50살이 넘어도 어머니는 싸움을 말리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50 넘은 아들한테 싸우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죠.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50 넘고 둘이 합치면 나이가 90살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도발을 하고 마크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되받아치고 있고 네네. 결국은 이게 SNS 패권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전의 시초 자체가 메타에서 이제 만든다는 트위터와 비슷한 SNS 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앱에 대한 소문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서비스명은 가칭 이제 뚜레드예요. 그래서 슬로건은 당신의 생각을 위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왜 사진에 최적화된 서비스라면 이 트위터처럼 본인의 이제 생각을 짧은 단문으로 적어서 주고받는 그런 SNS 서비스인 셈인데요. 글자 수는 최대 500자로 이제 트위터보다 조금 더 많고요. 뭐 사진이나 링크, 뭐 영상도 함께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일부 크리에이터와 유명 인사 사이에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마디로 이 둘의 싸움은 누가 더 SNS 최강자인지를 겨루는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메타의 지금까지의 이 전력을 보면 뭐가 좀 유명하다 그러면은 바로 따라서 만듭니다. 그 예전에 클럽하우스가 한참 이제 보이스 관련된 그런 SNS가 유명했을 때 또 바로 따라서 만들고 그 틱톡이 유행했을 때 바로 따라서 릴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따라가면서 또 워낙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을
이제 그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트위터랑 비슷한 걸 만든다고 하니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좀 도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싸움이 실제가 아닌 메타버스상 싸움으로 이어질 거다 그런 뭐 전망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김이 빠지는데요. 그렇죠. 뭐 메타의 신작 뭐 퀘스트 3를 뭐 홍보를 할 거다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가 됐든 세기의 싸움이 정말 만나기만 한다면 세기의 싸움이 될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SNS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거고 사실 SNS에서 만나서 이제 현실에서 뭐 사랑을 이루는 분들도 많고 실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뉴스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둘이 진짜 붙는다면 이거는 뭐 세기의 대결로 그렇죠. 당연히 기록이 되겠네요. 저도 뭐 펼쳐지면은 당연히 보겠습니다. 밤에라도 봐야죠. 네, 라이브로 네. 봐야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인도의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났어요. 네네. 네, 그 이야기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그래서 모디 총리는 이제 미국에 도착한 첫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서 다양한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머스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머스크는 나는 모디의 엄청난 빅팬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인도 공장의 설립 계획을 브리핑을 했어요. 인도 공장 설립 계획까지. 네네. 그러면 모디 총리에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구애하는 이유 있겠죠. 인도가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위한 이 생산 설비를 대거 확충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국 상하이 또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이제 기가 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가 팩토리가 그 10억을 뜻하는 기가에서 따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초대형 생산 기지로 이제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모두 자체 생산하는 걸 목표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는 2030년 2천만 대의 차량 판매를 목표로 세운 상태라서 대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상으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논의는 사실은 테슬라의 인도 생산 기지 확대를 위한 고위급 이렇게 정말 총리급 이렇게 고위급 회담으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렬히 구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테슬라가 뭐 공급망 부문 뭐 임원들을 비롯한 이 대표단을 인도로 보내서 뭐 담당 정책 이제 당국자들을 만나서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여기 강력하게 설립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쐐기를 받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뭐 인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이제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네. 14억 인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중국보다 더 앞설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맞죠.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약간 러브콜을 잠깐 보냈었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도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직접 만났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검토해보겠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뭡니까? 밀당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저기 일단 다 뿌려. 다 서로 다 쪄보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한국이 여전히 최우 우선순위 후보에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고. 후보 정도로만. 네. 뭐 조만간 한국을 찾을 기회가 있을 거다. 뭐 한국을 찾겠다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모디 총리와의 이제 회담 이후에는 정말 좋은 대화였고 인도 진출을 확신한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UN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인도의 인구 수는 지난해 중국의 인구 수를 이제 앞질렀고 생산 인구가 확보가 된 데다가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 인구도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인도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인재 확보에도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아마 진출하고 싶어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많고 인건비 싸고 성장률 높고 물론 아직까지 1인당 소득은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국빈으로 방문을 했고
엄청난 환대를 받았더라고요. 네, 완전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예.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에서 모디 총리는 2016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게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네. 이제 미국 의회가 외국 지도자에게 표하는 최고의 예우로 이제 최우방국, 완전히 이제 동맹국의 지도자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주로 그 자리에 서는데, 게다가 이거를 두 번 이상 한 사례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나 뭐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 요 정도로 손에 꼽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디 총리가 두 번 이상 하는 걸로 거의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처칠급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도가 미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건데, 근데 좀 예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디 총리가 한때는 미국에서 좀 외면을 당했던 혹은 기피 인물로 꼽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사실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는 근 10년 동안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비자 발급이 이제 거절이 돼서 미국에 입국조차 못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디 총리가 뭐 지역 총리 시절에 이제 힌두교도의 이슬람교 또 이제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이제 미국의 입국이 거부가 됐었고, 뭐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이번 환대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어떤 이제 일부 외신은 워싱턴이 인도 총리를 위해서 레드카펫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모디 총리 한 사람의 인물 뭐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만,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에게 더 중요한 위치가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긴밀하지 않았어요. 긴밀할 필요가 없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각을 세운 이후부터는 이제 인도는 필수 불가결한 동맹국 위치에 올라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이제 이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진 데다가 뭐 차고 넘치는 젊은 노동력, 또 뭐 견고한 이 엘리트 교육에 실리콘밸리에 또 자국 출신의 인재 네트워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표심을 다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역시 중국을 넘어서고 싶은데 이제 혼자서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직 또 그 국민소득 얘기하셨지만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뭐 인권 유린 사태도 있고 뭐 신분 제도 이런 것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갈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사이에서 인도가 세계 경제의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인도 입장에서도 얻어낼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네네. 찾아볼까요? 이번에 다양한 이제 기술과 국방 협력 관련 이제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요. 네. 유의미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과 인도 간의 기술 이전 규칙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공유를 했고요. 이제 반도체와 주요 광물, 기술, 우주 협력, 방위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야심찬 의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모디 총리는 이제 지난 9년 동안 서로 다른 3명의 미국 대통령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대하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고 요걸로 이제 유대감을 형성을 해 왔는데, 이제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두 나라 간의 동반자 관계의 힘과 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선도적인 최고 경영자들도 만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야심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도 줄 때 다 받아서 다 해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인도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기회의 땅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 CEO들도 줄줄이 지금 모디 총리 만나고 싶어서 저기까지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도 네. 인도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렇죠.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방미 첫날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면담을 했고, 이제 그 23일 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CEO랑 이제 한꺼번에 만나기도 했고 따로따로 만나기도 했고, 네. 이렇게 이제 1시간 넘게 대담을 나누면서
하면서 줄줄이 인도를 향한 구애 작전을 펼쳤고요.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CEO들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우리 이만큼 너희에게 투자를 해줄 테니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애플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에 이제 베팅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난 4월에 인도의 첫 애플 매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7% 수준인 이 인도 공장에서의 아이폰 생산 비율을 2025년까지 25%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애플의 그 제조 협력사인 폭스콘이 인도 벵갈루루 지역에 지금 이미 7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공장을 짓고 있고요. 팀 쿡 애플 CEO는 또 모디 총리와 면담 후에 인도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기회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은 어떤 수출 규제, 견제 때문에 시장이 되게 불확실해져 가고 있고 밤사이에도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칩을 중국에 팔지 마라 이런 수출 통제가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한번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애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 많이 했는데 네네. 팍스콘 통해서 미중 갈등 때문에 실적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영향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늘 변수잖아요. 네.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PC 또 태블릿 같은 이 다양한 제품 생산을 모두 지금 외주 협력 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폰 생산량의 85%가 지금 중국 폭스콘 이제 공장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이폰 이제 14 프로 제품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탈중국을 지금 탈중국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대규모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그 폭스콘 공장에 이제 그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공장 자체가 다 갇혔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대거 탈주하는 맞아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막 몇만 명이 막 담을 넘어갖고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애플 입장에서는 11월에서 12월이 한 해 중에 가장 많은 아이폰을 판매를 할 때거든요. 연말 시즌이기도 하고 신제품이 하반기에 나오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빨리빨리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공장이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또 미중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제2의 생산 기지로 인도를 지금 낙점한 상황입니다. 애플은 인도 시장에 지금 애플페이랑 애플 카드도 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의 공장과 시장을 다 대체하는 그런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네요. 다른 빅테크 CEO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좀 구애를 하고 있던데. 네, 먼저 이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인도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번에 밝혔고요. 또 인도 서부 이제 구자라트 지역에 구글의 글로벌 핀테크 센터를 열 계획인데요. 여기 이 지역은 이제 모디 총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주 총리를 지냈던 곳이에요. 정말 모디 총리를 겨냥한 투자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은 구글보다 좀 더 썼습니다. 이제 오는 2030년까지 130억 달러, 우리 돈 19조 6,800억 원을 인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인도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이제 쓴다고 했는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번에 우리가 인도와 함께 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또 개인과 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이제 인프라를 다 깔아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로서는 why not 아닌가요? 그러겠네요. 근데 요즘에 AI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앞서서 이제 빅테크 CEO들 모디 총리 많이 만났는데 AI 빼놓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AI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AI 기술은 인도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야예요. 왜냐? 고마운 분야. 이 시장의 선두 그룹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CEO가 전부 인도계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X의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 네. 기업 거기에 입사한 천재 인도 소년이 14살? 이라고 하더라고요. 14살이 입사했다고요? 14살짜리 이제 아이 중학생이 네. 거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론 뭐 그분도 취업 승인을 다 받았겠죠. 네, 미성년자인데. 그래서 네, 그분도 인도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인도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이제 AI를 주요 의제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특히 AI는 정말 이 힘을 우리가 실어줘야 한다. 그 인도는 또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개발자
또 생태계 시장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 성장에 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인도 과학연구소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음성 데이터와 이 오픈 소싱에 대해 협력을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AI는 학습시키는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 모수가 많아져야 더 똑똑한 네. AI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 상당히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 역시 이제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해서 이제 AI 분야의 뭐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디 총리도 알고 있다. AI는 우리가 같이 또 빅테크들과 협력해가지고 그렇죠. 해야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체 인도에는 IT 기술 인력이 우수하게 많은 걸로도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AI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그 14억이 넘는 인구로부터 엄청난 데이터를 끌어모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서로 간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겠어요. 또 반도체하고 국방 분야 협력도 네네. 있어요. 반도체와 국방 분야 협력이 저는 사실 되게 가장 좀 의외였던 가장 놀라웠던 이제 그 결과였는데요. 이번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라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에 맞춰서 27억 달러 규모의 인도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코로나19 이 대유행 기간에 3년 동안 이제 세계와 단절된 이제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칩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본인들의 우방국들과 함께 이제 다변화하는 거를 이제 프렌들리 쇼어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도 정부가 이 마이크론의 신설 공장에 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서로 이제 윈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은 또 이 국방 파트너십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인도에 전투기용 엔진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사실 이 국방 파트너십의 의미는 상당히 커요. 네. 왜냐하면 동맹국들한테도 쉽사리 공유되지 않는 어떤 정교한 이 제트 엔진 기술을 포함한 그렇죠. 예, 이 엔진 기술을 이제 인도에다가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의 이제 양국의 방위 산업을 묶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계약들을 두고서 이제 전문가들이 만약에 양국의 이번 정말 말로만 나왔지만 이런 계약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미래 세대의 제트 엔진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며 향후 20-30년 동안은 인도의 국방 혁신 개발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국방 분야, 방산 분야 기술을 공유한다라는 건 사실 대단한 그렇죠. 일인데 이게 동맹국은 공식적으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든든한 세계 제1의 인구를 가진 우군을 확보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형식에는 맞지 않잖아요. 동맹국이 아니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질을 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국방 부분의 협력이 이번 모디 총리의 방문의 핵심 목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모디 총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본드가 돼야지 나중에 딴소리를 해도 우리는 너네 국방 기술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카드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인도의 기술 또 방위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런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제 제거를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을 맺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인도는 여전히 이제 시스템이 조금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시스템이 미비하고 또 미국과 차이가 있는 이 노동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인도에 진출하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에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채용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이제 인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외국 기업이 사업하는데 인도 정부가 조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댔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필요로 하면은 우리도 좀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당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도 사이의 관계가 되게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서 미국 내 반응은 어떨지 혹은 반발은 없을지. 반발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아도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인도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본인들을 민주주의 수호자다라고 늘 자처를 해왔는데 인도 정부의 다양한 이 반민주주의 행동은 눈을 감아주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림만으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3월 달에도 인도의 제1야당의 지도자가 이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의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를 명예훼손
관여해서 났다는 이유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의회에서 쫓겨났고 종교적인 탄압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바이든의 이러한 뭐 인도 포용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나서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뭐 이를 모디 총리나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있겠죠.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뭐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DNA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모디 총리가 예. 예, 그런 발언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역학관계나 이 돈 앞에 뭐 장사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인도 내에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보다 미국을 향한 중국의 도전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네. 하지만 뭐 민주당이 추구하는 뭐 가치와 영 상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뭐 전향적인 협력 관계가 실제로 어떤 이 텍스트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어떤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261님께서 의리의 외교보다는 경제 기반의 외교가 우선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실리죠, 실리.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서로가 지냈는가 보다 앞으로 어떤 이익을 서로가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얻어낼 게 많아요. 그렇죠. 인도와 미국. 인도와 미국.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맞아요. 미국이 뭐 인도를 향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벌이고 있는 게 중국 견제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놓고 독재자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도. 네, 최근에. 네, 이분이 모디 총리에게는 위대한 친구다. 뭐 두 개의 위대한 힘,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 방문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유령이 미국과 인도의 관계의 미래를 맴돌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바로 중국이다. 뭐 이런 이제 은유적인 그 사이 어딘가에 맴돌고 있다. 뭔가 중국 의문의 일패 이런 네네, 느낌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움직임을 두고 뭐 중국과 또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도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네. 우선 중국은 이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지금 영향력을 그 틈을 타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을 뭐 해결을 중재를 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를 뭐 7년 만에 정상화하도록 또 중재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중동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점을 틈타서 이제 중국이 여기서 또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아까 그 합동의회 2번 연설한 이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12월에 재집권을 한 이후 아직까지 백악관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는 미국을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방문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소홀해진 사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인도는 이제 반대로 외면당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끌어당기는 그런 좀 외교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와 같이 그러니까 중국을 더 견제할 수 있는 상대방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고 중국은 미국이랑 소홀해진 나라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손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사우디, 이스라엘 등등 해서 정말 G2 간의 물밑 싸움도 치열하네요. 그 신경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실익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도 중요해지는 거고 또 화제가 된 게 얼마 전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이제 지난 16일 중국을 찾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를 만나서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라면서 치켜 세웠는데요. 이 둘의 만남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시 주석은 중국의 이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친구다. 이렇게 좀 본인들의 관계를 열심히 지금 피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미국 회사들이 AI 기술
기술을 중국으로 들여온다는 것을 환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속내겠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최근에 뭐 중국을 찾은 테슬라나 JP 모건, 뭐 루이비통, 스타벅스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CEO는 하나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만 특별 대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AI에 있는 거죠. AI.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총리급이 만나도록 네네. 하고 빌 게이츠는 직접 주석이 만났고 중국 정부도 AI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잘 드러나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시진핑 시주석 입장에서는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걸 막고 중국에는 이제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문이자 그동안 중국의 통큰 기부를 늘상 해왔던 이 친구인 빌 게이츠를 따로 독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놓고 MS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중국에 들여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 AI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맞아요. 중국에 AI 기술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통제도 강화하고 기술이나 산업 더 발달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2678님이 인도 또한 먼 훗날 발전의 정점을 찍을 때쯤 지금의 중국처럼 견제가 되겠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친하게 지내고 힘을 실어주고 발전도 도와주고. 근데 나중에 G2쯤으로 올라올 때쯤 되면 과거에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현재 중국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누르려고 하겠죠. 그렇죠.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최종옥님, 세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경제에서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678님도 비슷한 생각해 주셨네요. 미국은 인도를 중국처럼 견제당하면 그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싸움이 되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기자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남원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등에 매진하겠다며 다음 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 자문업으로 보고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4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용전 검사에 돌입합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와 시운전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질문 감사하게도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죠?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초고령 사회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상목님, 네. 초고령 사회 기준이 노인 인구 20% 이상이라던데 이유가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더라고요. 네.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이게 70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유엔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을 네. 노인이라고 보고 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네. 고령으로 가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죠. 근데 고령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네. 고령인 사회가 됐다라는 뜻이고 질문 주신 것처럼 20% 이상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면 네. 거기는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도 넘어선 초고령 사회.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2026년, 네. 어떤 기사에서는 2025년 네. 앞당겨졌더라고요. 예. 더 앞당겨졌군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네.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그 고령화 사회가 된 게 2000년인데 네. 17년 만에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네. 빠르게 올라갔죠. 그런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불과 8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일본도 약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네.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고령에서 초고령 사회로 네.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건 다 일본 이기는 게 좋은데 이런 거는 일본 안 이겨도 안 이겨도 되는데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 25년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피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뭐 오래 사는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네. 그만큼 출생률을 높여서 네.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8046님과 3569님,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연금으로 안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안 되죠. 아무리 국민연금이 네. 든든하고 네. 좋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전한 노후 생활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급여액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으로 나중에 은퇴하고 받는 네. 그 국민연금 급여액을 보니까 평균 지난해 한 62만 원 정도였고 올해 좀 올라서 65만 6,500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65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생활이 되실까요? 안 되죠. 어렵죠. 안 되죠. 한 12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가 같이 받으신다고 해도 부족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층 연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맨 밑에 1층에다가 국민연금 깔아놓고 네. 요걸로 월 65만 원 정도 받고 네. 2층에다가 퇴직연금 이거는 각 기업에서 퇴직연금 네. 우리 쉽게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많이 알려드리는 것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노란우산 공제 같은 거 네. 가입을 하셔서 2층 퇴직연금 준비하시고 그 위에 3층으로는 개인연금, 네.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계좌 같은 거 해서 네. 1층, 2층, 3층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만 그때서야 좀 비로소 탄탄하다. 탄탄한 네.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겁니다. 다만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신 채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또 100세 시대니까 네. 계속해서 또 일도 건강을 챙기시면서 일도 또 하셔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022님,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비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네. 1%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뭐 1%만 보면 에게 그거밖에 안 돼? 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승 속도입니다. 이게 2018년, 2021년 정도만 해도 네. 0.46에서 0.87% 수준이었고 지난해 네. 3분기 뭐 분기별로 봤을 때는 0.5% 정도였는데 네. 이게 올해 1분기에 1.0%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0.4, 0.5에서 뭐 0.6, 1.0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이 속도가 문제인 거죠. 속도. 가계부채도 절대적인 양보다 네. 증가하는 속도가 우려되는 문제인 것도 거죠. 또 연체율 역시 그 단순한 퍼센테이지보다 네.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문제인 거고 또 취약하신 분들의 연체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네. 1.6%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약계층일수록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네. 중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을 다 합치면 거의 2%에 네. 육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1금융권인 은행보다 네. 이 금융권에 더 많이 찾아가게 되잖아요. 네.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2.52%. 네. 은행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0.37% 차이가 크네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위험하신 분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고 조금 더 덜 건전한 금융기관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또 4733님,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어요. 부채 통합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정부가 여기저기서 받은 대출을 하나로 모아서 대출 기한을 늘려주면 큰 힘이 될 겁니다.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부채 통합 시스템.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게 네.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중채무자라는 게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내. 한두 개만 사실 이 빚이 있는 건 뭐 집 살 때도 그렇고 누구나 있는 일인데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냈다라는 다중채무자 자영업 대출의 71.3%에 달합니다. 1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37조 원을 넘기도 하고요. 이게 작년 4분기보다 2.4% 17조 2천억 원 늘어난 거여서 이 역시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이런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1%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통합 시스템 이거 정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제분업계 시장 개입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나눠봤는데요. 김재영님, 물가를 낮추기 위한 혈당 관세 죄송합니다. 할당 관세죠. 혈당 수치 높으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좀 높습니다. 네, 할당 관세 혜택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하고 맞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정부가 밀가루 분야의 할당 관세를 낮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력 관세라고 보면 되는데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 수입 혹은 수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세율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유통량도 늘리고 수입량도 늘리고 혹은 가격도 좀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것도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데이터 센터의 비수도권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0837님,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가 많이 쓰이죠. 전력이 많이 쓰이고 또 보안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 전체의 한 6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예정 통지라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전기 많이 쓰는 곳을 지을 건데요. 한국전력이 그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것까지 합치면 2029년에는 데이터 센터 전체 90%가 수도권에 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한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다 수도권에만 몰리게 됐을 경우에 전력난이 심해졌을 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각종 뭐 시설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일부 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비수도권에다가 지어라라고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님이 1층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 4층 연금 복권. 연금 복권 되면 이거 갑자기 한 15층, 63층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4층 연금 복권까지는 모르겠는데 3층까지는 연금 탄탄히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